돈을 예금하면 일정한 이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은행은 수많은 돈이 오가는 금융기관으로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은행의 의미는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을 움직이는 요소가 화폐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무형의 기술부터 살아있는 동식물까지 이 특별한 은행의 주인공들은 화폐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은행,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원이란 사람의 생활과 경제 활동에 이용되는 원료를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은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숲에서 얻는 산림자원. 그 깊이만큼 풍족한 바닷속 해양자원. 자연이 아주 오랜 시간 품어온 것들은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무형의 자원처럼 말이죠. 기술의 발전과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시대가 지속될까요? 언젠가 다가올 자원 고갈의 시대. 연구에 필요한 소재들이 사라져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없게 될 그때를 우리는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과학은행입니다. 석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석유보다는 석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원료가 있어야지 뭐든지 다른 제품들이 나오는 것처럼 생물 소재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자연계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성을 모르지만 그걸 가공했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잘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굉장히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과학은행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연구 소재 은행들인데요. DNA, RNA와 같은 유전 물질을 포함한 인체 유래물부터 동물, 식물, 미생물, 그리고 융합 물질까지 과학, 의학 기술 발전 연구에 활용되는 모든 소재의 은행들이 구축돼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에선 전홍축 우라늄 은행을 설립했는데요. 최대 90톤의 전홍축 우라늄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은행은 어느 나라든 세계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산모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모유은행도 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 모유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모유은행을 통해 기증받은 모유로 미숙아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죠. 노르웨이에 위치한 기록은행은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기록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정보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기록은행은 연구, 기록, 보관 기술을 통해 최대 1000년 동안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돼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과학은행은 저장된 소재와 운영되는 방법이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은행의 핵심 소재가 무엇이든 그것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거나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는 데에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농업유전자원센터.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종자은행입니다. 종자은행이란 유전자은행의 한 종류로 종자의 보존과 분양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종자은행을 통해 우리 땅에서 자라는 모든 종자들을 저장하려는 이유. 그건 바로 품종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작물 각각의 품종이 지닌 유용한 유전자를 보존해 놓는다는 건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세계 각국이 산업화, 도시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유전자원, 귀중한 유전자원이 점차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소멸된 생물종은 사실 다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구의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인류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종자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그러한 종자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집된 종자가 은행 저장고에 들어가기 위해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우수한 종자를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임시 번호를 받은 종자들은 각 분야의 작물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국가 등록 자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받죠. 종자은행의 특성상 일정 기간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종자들은 발화율 테스트를 거칩니다. 발화율이란 파종된 종자수에 대한 발화 종자수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발화율이 높을수록 질 높은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자은행의 기준은 발화율 85% 이상. 이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거쳐 수준 높은 품종 심사 과정을 통과한 종자에겐 비로소 국가 등록 번호를 부여합니다. 종자은행에 들어올 수 있는 우수한 종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종자들은 가장 크게는 새로운 신품종을 육성하는 소재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육성의 소재로 쓰이고 또 기능성 물질들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소재로 쓰일 수 있고요. 또한 그래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의 원료 또한 의약품의 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현재 유용한 자원을 발굴하고 있지만 현재의 가치만큼이나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종자은행에 등록된 종자들은 보존 장치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중기 저장고인데요. 영상 4도씨, 습도 30%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곳. 중기 저장고에선 약 30년간 종자 보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자 분양 요청이 들어올 경우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 은행과 비교하면 입출금이 곧바로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한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의 종자들. 그 수만 해도 25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작물들의 씨앗을 이렇게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건 종자은행이기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 렌즈로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것. 종자은행의 장기 저장고입니다. 중기 저장고와 마찬가지로 수십만 자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곳은 영하 18도씨, 습도 40% 이하의 환경으로 100년간 종자 보존이 가능합니다. 100년 후의 어느 날, 이 땅에 뿌려질 그때를 기다리며 이곳의 종자들은 아주 긴 잠을 자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종자은행의 역사는 30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첨단 기술력과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동원되고 있는 건 단순히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데요. 그 시작은 기술을 지닌 선진국과 생물 자원이 풍족한 개발도상국과의 갈등에서부터였습니다. 생물 자원의 주권을 무시하는 여러 국가들이 무분별한 자원 착취와 도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걸 막기 위해 세계는 나고야 의정서라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생물의 다양성과 자국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약속. 국가별 생물 유전 자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국제 규범을 제정한 것이죠. 앞으로는 외국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가져다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고, 결국 유전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내 지역 토종 자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외국의 자원을 쓰는 것보다도 이제는 토종 자원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 나고야 의정서의 효력이 발효된 이후 우리도 외국의 자원을 사용하려면 합당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곧 외국의 자원을 소재로 개발된 각종 약품이나 식품, 장식용 꽃에 로열티가 부과되며 우리 생활에도 분명 경제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종자 전쟁이나 불릴만큼 국가 경제를 흔드는 사안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토종 자원 확보를 위한 최전선에서 미래의 힘을 저장하고 있는 소재 은행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과학은행을 찾아 나선 이곳은 관악산입니다. 이 숲에 은행을 움직이는 소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집에 나선 연구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등산로를 벗어나 깊은 숲속으로 향하는 이들. 소재 은행의 경우 개인이나 연구기관에서 기증한 소재를 보존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직접 연구진이 토종 자원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거진 숲을 가로지르며 한참을 걸어 들어간 연구진. 발걸음을 멈춘 이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버섯입니다.
일단 채집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부터 가을에 주로 많이 납니다. 이렇게 땅에서 나는 것들은 습도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 그리고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될 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최소 15도에서 25도 정도 사이에서 많은 버섯들이 자라고, 그리고 자연 환경에서 얘들이 가장 그 적합한 온도와 습도가 될 때만 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날씨가 좋을 때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채집을 하게 됩니다. 버섯 은행의 핵심은 무엇보다 소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표본을 확보한 연구진은 겉보기 정보를 기록하고 1차 동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생태 환경을 조사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동정이라는 용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정이란 생물 개체의 형질을 조사해 그것이 어느 분류군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집한 생물 표본의 속성과 종명을 붙이는 작업인 것이죠. 수집한 버섯의 분류학상 소속과 명칭을 정하는 일은 버섯 소재 은행을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숲에서 얻은 표본들의 조사 기록을 마친 연구진. 지금까지의 작업은 버섯 소재 발굴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일 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표본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버섯 표본이 보관돼 있는 수장고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엔 약 1만 6천 점의 버섯들이 건조된 상태로 저장돼 있는데요. 버섯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곰팡이와 세균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쉽게 오염될 수 있지만 건조 과정을 거친 버섯은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버섯 자원을 발굴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버섯 소재 은행. 그렇다면 버섯이 지닌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균류의 한 종류인 버섯은 포자를 형성하기 위해 균사가 조직화되어 땅 위로 올라온 커다란 자실체입니다. 엽록소가 없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생물에 붙어 기생하거나 생물의 사체를 분해해 영양소를 얻는데요. 이처럼 생태계에서 버섯의 역할은 최종 분해자입니다. 나무, 낙엽, 동물의 사체 등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 무기물로 환원시키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버섯은 생태계의 순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버섯의 가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천연물 개발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바이오 시장이 버섯의 기능성 성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버섯의 유용 물질이 피부 면역 증가,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 등에 작용하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버섯은 먹는 버섯, 식용이랑 약용 뭐 요게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버섯 자체가 뭐 환경 정화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효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산업적으로 이용이 되게 다방면으로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요새 되게 유명한 브랜드에서 버섯 균사만 가지고도
그 균사를 직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방도 가죽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텍스타일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은 익히 알려져 있는 뭐 코스메틱이나 아니면은 그런 산업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 숲에서 돌아오자마자 채취해온 버섯 표본을 펼쳐놓는 연구진. 검은색 종이 위에 버섯을 하나씩 올려놓고 투명 뚜껑을 씌워 놓았는데요. 이와 같은 작업은 은행에서 버섯 소재를 자원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버섯에 포자를 넣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 상태로 하루 정도 두면 버섯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주름 사이에 붙어있던 포자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요. 이것이 포자가 쌓여 만들어낸 무늬, 포자문입니다. 포자의 퇴적 무늬와 빛깔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포자문의 색은 버섯을 분류하는 데 유용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버섯 소재 은행에서 버섯이 보존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건조 표본, 포자문 외에도 배양체와 DNA 저장 방식이 있는데요. 배양체는 뭉쳐진 균사의 일부를 떼내어 배지에서 배양하는 버섯의 조직입니다. 버섯 세포를 살아있는 채로 보존하는 것이죠. 산업체에서 이용을 할 때 양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걸 다 쓰게 되면은 버섯 자체는 나중에 증거 자료로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배양체를 만들게 되면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다시 버섯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산업적인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생산할 때 굉장히 유용을 하죠. 버섯 소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선 정확한 동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버섯의 분류학상 소속과 명칭을 확인하는 작업. 동정의 최종 단계는 DNA 염기 서열 분석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버섯 유전자의 데이터와 수집한 표본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해 동일한 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걸 밑에 거 띄우는 거지? 소재의 소속과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분류하는 일은 버섯의 다양성 확보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막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기록종들이 굉장히 많이 남쪽에서부터 발견이 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외국에 있는 종들과 비교해서 예전부터 이제 분류학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DNA 기법을 통하다 보니까 서양의 것하고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활발하게 우리나라 종을 신종으로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나라에서 산업적으로나 연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미래와 안전을 보관하는 과학은행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해 이전하거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보관하고 분양하며 은행의 개념을 넓혀가는 과학은행. 그중 생물자원의 발굴은 생물자원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과학은행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학은행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걸릴 수 있는 각종 질병, 질환으로부터 현대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 그리고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과학은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치아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치과를 찾습니다. 치아는 한 번 손실되면 재생이 되지 않아 평생 동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가벼운 충치나 잇몸병과 같은 질환은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신경이 손상되고 치아의 뿌리가 상한 경우 발치를 피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할 때 혹은 통증을 유발하는 사랑니는 필요에 따라 발치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발치한 치아는 의료법상 폐기를 하지만 환자의 동의만 있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치한 치아를 치아은행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치아은행이란 말 그대로 치아를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용될지 모르는 치아를 맡길 수 있는 은행이죠. 사고로 부러진 치아, 교정과 같은 치과 치료로 인해 발치한 치아는 아깝게 버려지고 맙니다. 이때 은행에 돈을 맡기듯 버려지는 건강한 치아를 치아은행에 맡기면 훗날 치료 소재로 사용할 수 있죠. 일단은 발치를 한 치아를 개인 치과에서 보관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감염의 우려도 있고 치과에서 그걸 다 보관할 수 있는 일일이 보관하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어서 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기 치아 보관 서비스를 하는 은행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치아를 은행에 보관하기 위해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발치한 치아를 깨끗이 세척합니다. 치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보관하기 위함이죠. 세척을 끝낸 치아는 건조한 후 시약 처리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치아 보관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치아 보관을 위해서 세척을 한 후 건조, 시약 처리, 멸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중 시약 처리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치아의 장기적 보관이 가능하고 물리적 변형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 치아는 임플란트 수술 시 잇몸뼈 이식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약 처리한 치아는 멸균 과정을 거쳐 질소 탱크에 냉동 보관합니다. 냉동 보관을 통해 치아 구조가 안정화되고 멸균한 치아를 외부 세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관 처리 과정을 거친 치아는 최대 30년까지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치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관해 놓은 치아를 해동시켜 자기 치아 뼈 이식제로 가공해 사용할 수 있죠. 자기 치아 뼈 이식제란 치아를 본소해 만든 인공뼈 재료 중 하나입니다. 뼈의 구성 성분과 비슷한 치아를 인공뼈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자기 치아 뼈 이식제는 구강학 안면 외과 영역에서 수술 후 결손 부위를 채워주기 위해 혹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에 주로 사용됩니다. 치아는 치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상아질과 상아질을 감싸고 있는 범랑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치아 뿌리가 박혀 있는 치조골과 치아와 치조골을 연결하는 치주인대가 있어 치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돕는데요. 만약 치아가 손상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치과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임플란트 시술입니다.
임플란트 과정을 살펴보면 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둥을 잇몸뼈에 받고 중간 기둥을 세운 후 인공 보철물을 장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플란트의 뿌리, 나사를 심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치조골이 남아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치조골의 양이 적다면 나사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때 부족한 치조골을 채워주는 이식제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치아 뼈 이식제입니다. 발치해 놓은 자신의 치아로 만든 맞춤형 이식제이죠. 다른 이식재료는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만들어지는 거라면은 자가 치아뼈는 쉽게 얘기해서 개인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치아를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또 자기 치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뼈랑 가장 유사합니다. 다른 이식제에 비해서는. 그래서 뼈 이식을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치유가 되고 좀 더 튼튼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치아 뼈 이식제 외에도 동물의 뼈에서 추출한 이종골 이식제, 석고나 세라믹을 이용해 만든 합성골 이식제 등이 있는데요. 비교적 얻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진 이식제이죠. 이에 비해 자기 골 이식제의 경우 다른 신체 부위를 훼손해야 하기 때문에 소재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발치한 치아를 버리지 않고 은행에 보관해 둠으로써 자기골 이식제 재료를 얻기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치조골 이식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는데요. 보관한 치아는 직계 가족, 혈연이 사용할 수 있어 치아를 보관하는 은행의 역할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치아를 버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재활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치아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식제로 만들고 향후 연구 개발을 통해서 치아 줄기세포도 지금 활발히 연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훗날 본인과 가족이 보관해둔 치아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치아은행. 당장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물로 분류돼 버려지는 치아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치아은행은 치아 빅데이터 구축을 이루어나가며 치아 보관의 필요성을 높여갈 것입니다. 유려한 움직임으로 어항 속을 누비는 조그마한 물고기. 감청색의 가로 줄무늬와 노란빛 지느러미를 가진 이 물고기는 관상으로 사랑받고 있는 제브라 피쉬인데요. 3cm 남짓한 작은 물고기 속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제브라 피쉬가 모여있는 이곳은 제브라 피쉬 은행입니다. 제브라 피쉬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연구에 필요한 물고기를 도맡아 사육하고 물고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분양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분양을 보내는 물고기들이 사람의 질병을 연구하는 소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브라 피쉬는 이제
물고기에 대한 연구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사람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 소재은행에서 결국은 은행처럼 입금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보관을 해서 또 다른 연구처에서 이게 또 소중하게 사용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또 분양을 해주고 크게는 안정적으로 이제 국내 제브라피쉬에 관련되는 중요한 이 모델들을 모으고 안정되게 관리를 하고 현재 제브라피쉬를 실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선 개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 소재가 있어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제브라피쉬 은행에선 개체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브라피쉬의 개체 확보는 물고기의 산란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각각 분리돼 있던 암수 제브라피쉬를 한 곳에 풀어주고 산란을 유도해 알을 낳게 합니다. 보통 암컷 제브라피쉬는 계절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한 번 200에서 300개의 알을 낳는데요. 알은 하루 만에 기본 장기가 만들어지고 이틀이면 부화합니다. 부화한 지 5일이면 혼자서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는데요. 제브라피쉬의 이러한 일반적 특징이 연구 소재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제브라피쉬를 관리하는 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죠. 제브라피쉬는 인간과 유전자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 후보 유전자를 분석하기에 아주 용이한 실험동물 모델입니다. 특히 발생배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 발생배 하나는 한 마리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몇백 사람의 후보 유전자를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브라피쉬가 과학연구 소재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동물 대체 시험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물 윤리 지침이 강화되면서 세포 실험과 포유동물 실험의 중간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 대체 시험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브라피쉬를 활용한 실험이 세포 실험과 포유동물 실험의 중간 단계에 적용해 동물 실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죠. 사람과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진 물고기로 사람의 질병을 연구하는 것이 조금은 생소한데요. 제브라피쉬는 뼈대가 있는 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유사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인간의 질병 유전자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브라피쉬 실험 동물이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희귀 질환들, 특히 사람에서 이제 발견된 아주 중요한 유전자들에 대한 이제 생물학적인 검증, 그리고 유전자 가입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희귀 질환의 이제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이제 낙아웃한 동물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질환 모델이죠. 그 질환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 질환 동물 모델을 활용해서 그 환자의 진단이나 아니면은 신약 개발 쪽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브라피쉬가 사람과 유사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건 유전자 변형을 통해 인간 질환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브라피쉬 은행에서는 제브라피쉬의 알에 특정 DNA 부위를 자르는 인공 효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인간 질환 모델링 제브라피쉬를 만듭니다. 이로 인해 제브라피쉬의 각 유전자별 역할을 알 수 있으며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정보도 얻을 수 있죠.
사람을 통해 알 수 없는 질병 유전자 정보를 제브라 PC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질병 모델링된 제브라 PC가 성장하면 질병별 특징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제브라 PC와 자폐증에 걸린 모델을 비교해보면 정상적인 제브라 PC는 사회성이 뛰어나 서로 어울려 다니는 데 반해 자폐증 물고기는 서로 떨어져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 모델링이 된 제브라 PC는 주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는 연구소로 분양을 보냅니다. 제브라 PC를 연구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은행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죠. 수많은 제브라 PC를 질병 모델링하고 관리하는 은행의 역할은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뇌, 심장계 질환은 물론 비만, 감각계 등 아직 치료법을 개발하지 못한 질병 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제브라 PC 은행. 이와 같은 소재 은행은 결국 우리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국내 특히 신약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화합물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천연물 은행이라든가 또 그런 은행들이 있는데 그런 은행들과 이제 서로 협조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사람에 도움이 되는 신약 개발, 결국은 특히 바이오 쪽이니까 특히 국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자.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기술과 소재를 저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내고 있는 과학은행. 그 운영 목적은 현재가 아닌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함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은행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실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과학은행의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진 다음 세대에 사라질 수도 있는 우리의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은행이 기술과 자원의 균형을 맞춰주는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은행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은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결국 활용이거든요. 우리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 종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자원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텐데요. 그 속에서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보관하고 있는 과학은행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